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기가 그렇고 매일 걷는 땅이 그렇고 그리고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저 하나만을 바라봤던 바보 같은 남자에 대한 뒤늦은 고백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 남은 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하늘은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하고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며 베란다 창문을 톡톡 두드립니다. 저는 지금 식탁 의자에 앉아 제 앞에 놓인 낡은 라면 박스 하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런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볼품없는 종이 상자. 어디서 굴러다니다 온 것인지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고 겉면에는 매직으로 진료기록부 폐기라고 무심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낡고 더러운 상자 안에 한 남자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세월의 무게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짓누르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손을 뻗어 상자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차마 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립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게요. 동네 어귀에서 30년 넘게 김내과를 지키던 김 원장님. 사람들은 그를 괴짜 의사라거나 만년 노총각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를 지루한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제 나이 올해 63, 그 사람 향년 78. 우리는 15살 차이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를 한 번도 어른 대접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부지 여동생이 큰오빠 나무라듯 때로는 콧대 높은 여왕이 하인 부리듯 그를 대하곤 했지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탓에 상주 자리에는 조카 한 명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조문객이라곤 동네 노인정 할머니 몇 분과 옛날 단골 환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텅 빈 빈소에 앉아 육개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꼬장꼬장하고 고집 센 양반이 죽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는 제 인생에서 늘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박혀있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사업을 말아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 낡은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늙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그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라면 상자를 내밀더군요. 고인의 유언입니다. 재산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병원 건물과 이 상자는 선생님께 남기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 건물을 저한테 남기다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다 평생 그 속만 썩였던 저한테 말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왜 받아요? 제가 펄쩍 뛰자 변호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험한 세상 살아가기엔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고요. 본인이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둔기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태롭다니. 저는 평생을 치열하게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뛰어다녔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골방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으며 불꽃 같은 사랑을 찾아 부모님과 연을 끊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그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김 원장님은 어땠습니까? 매일 아침 9시에 병원 문을 열고 저녁 6시면 문을 닫고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과 두부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는 꼴을 못 봤고 멋진 옷 한 벌 사입을 줄 모르는 남자. 저는 그런 그를 경멸했습니다. 죽은 듯이 사는 삶이라고 저렇게 재미없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재미없는 삶을 견디며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음껏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사고를 칠 수 있었던 건 제가 쓰러지면 언제든 받아줄 그라는 안전매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가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이나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제가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봐야겠지요. 그가 저에게 남긴 것이 건물 등기 권리증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겁고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상자 뚜껑을 엽니다. 테이프를 뜯어내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릅니다. 찌잉 마이너스 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종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는 편지 뭉치가 가득합니다. 봉투에 담기지도 않은 갱지며 처방전 뒷면이며 메모지 조각에 빽빽하게 눌러쓴 글씨들입니다. 맨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듭니다. 누렇게 변색된 갱지 위로 그 사람 특유의 각진 글씨체가 보입니다. 날짜가 1987년 6월 15일. 세상에,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날짜입니다. 오늘 병원 뒷문으로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여대생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피를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아이. 치료를 해주려는데 자꾸만 내 손을 뿌리친다. 겁먹은 고양이 같기도 하고 상처 입은 짐승 같기도 한 그 눈동자가 자꾸 내 가슴을 찌른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이 당돌한 아가씨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경찰이 들이닥칠까봐 셔터를 내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내 심장 소리가 그 아이에게 들릴까봐 나는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25살의 운동권 학생이었고 그는 40살의 개업이었습니다. 매운 최루탄 연기가 가득했던 신촌 거리, 백골단의 곤봉을 피해 무작정 문이 열린 건물로 뛰어들었던 그 다급했던 순간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때 저는 그를 비겁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민주화 열기로 불타오르는데 에어컨. 바람 나오는 진료실에 앉아 환자나 보고 있는 의사 나부랭이라고 무시했었지요. 그래서 치료해주는 그의 손길을 거칠게 쳐내며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의 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군요.
형형한 눈빛을 가진 아이라고. 종이를 한 장 더 넘겨봅니다. 이번에는 1992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들고 찾아갔던 날입니다. 상대는 가난한 연극 배우였습니다. 부모님은 머리를 깎아서라도 말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며 집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 원장님은 제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지요. 결혼 축하하네. 이건 살림에 보태 쓰게. 저는 그 돈이 적선이라도 되는 양 기분 나빠하며 거절했습니다. 원장님은 사랑이 뭔지 모르시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병원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쓴 일기입니다. 그녀가 결혼을 한다. 상대는 가진 것 없는 연극 배우라고 했다. 그녀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나를 보며 경멸하듯 내뱉던 그 말투조차 사랑에 빠진 여자의 자신감처럼 보여 눈부셨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다. 하지만 다행이다. 나 같은 늙고 재미없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받아줄 수 있는 젊은 놈이라서 다행이다. 부디 그놈이 그녀를 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 제발 행복해라. 내 가슴이 문드러져도 좋으니 너만은 평생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밤은 소주가 쓰다. 아주 많이 쓰다. 눈물이 툭 하고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 청첩장을 받았는지, 제가 행복하라고 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사랑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있어 배경 그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림 속의 나무가 아파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자 속에는 이런 편지가 수백 통, 아니 수천 통은 되어 보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종이 뭉치들은 마치 그의 어지러운 마음 같기도 하고 정리되지 못한 채 끝난 그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를 집어듭니다. 이건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갔던 날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날짜는 2000년 1월 밀레니엄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해 겨울입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자국 같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고 다시 그의 글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주해야 할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지겠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바보 같은 남자의 30년 짝사랑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깊은 침묵 속에서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랑을 짓밟았는지. 그 아픈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어보려 합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이제 제법 굵어져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식탁 위에 흩어진 편지들 사이에서 커피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다 식어 빠진 커피는 쓰고 텁텁하기만 한데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차가운 액체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속을 아주 조금은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날의 일기,
1987년 6월의 기록을 다시 손으로 쓸어봅니다. 종이의 귀퉁이가 닳고 닳아서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거칠합니다. 얼마나 많이 꺼내보고 또 만져보았으면 종이가 이렇게 얇아지고 헐거워졌을까요? 그 사람은 진료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이 편지들을 숨겨두고 환자가 없는 적막한 오후 시간마다 꺼내보았을 겁니다. 제가 세상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좁은 진료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네모난 햇살 아래 앉아 저를 생각하며 펜을 꾹꾹 눌렀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 뭉치를 집어듭니다.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여있는 이 뭉치는 1989년과 1990년 사이의 기록들입니다. 그 무렵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겠다며 신춘문예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집애가 시집이나 가지 무슨 글을 쓰냐며 닥달을 하셨고 저는 그런 집이 싫어 툭하면 가방 하나 둘러매고 나와 거리를 배회하곤 했지요. 갈 곳 없는 제가 향한 곳은 언제나 김내과였습니다. 대기실 소파 구석 자리는 제 전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호사 언니들도 처음에는 눈치를 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가 오면 자판기 커피를 뽑아다 주며 또 오셨네 작가 선생님하고 웃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원고지에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장님은 진료 틈틈이 대기실로 나와 제 앞에 슬그머니 간식거리를 놓아두고 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붕어빵이었고 어떤 날은 군고구마였고 또 어떤 날은 병원 앞 약국에서 파는 바카스 한 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그것들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곤 했지요. 원장님,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사회단체에 기부나 좀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보수적이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으시죠? 그때 그 사람은 그저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툭 칠 뿐이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펜 끝에 힘이 들어가는 법이다. 잔소리 말고 먹어라. 저는 그 웃음이 참 싫었습니다. 비굴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안락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전형이라고 글을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읽어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철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1989년 11월의 어느 날 그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도 그녀가 왔다. 낡은 청자켓 소매 끝이 다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린다.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나왔다며 입을 삐죽거리는데 그 모습이 18살 사춘기 소녀 같다. 점심을 안 먹었는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배고프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한다. 점심시간에 짐짓 배가 아픈 척하며 그녀를 데리고 병원 앞 설렁탕집에 갔다. 특 사이즈로 시켜서 고기를 그녀의 뚝배기에 덜어주었다. 나는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자네가 좀 먹어주게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내 거짓말을 눈치챘을까? 아니,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하며 국물까지 싹 비웠다.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내 배가 부르다. 그녀가 글을 쓴답시고 깡마른 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안쓰러워 죽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뿐이라 미안하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 놈일까? 따뜻한 외투 한 벌 사입혀서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속물이라고 화를 낼까봐 지갑만 만지작거렸다. 그녀가 떠난 빈 대기실이 유난히 넓고 춥다. 편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하는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기억납니다. 그날의 설렁탕 맛이, 뽀얀 국물 위로 듬뿍 쌓여 있던 양지머리 고기들. 저는 그가 정말로 소화가 안 돼서 저에게 고기를 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진 것 없는 예술가 지망생의 특권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밥을 사주고도 미안해했습니다.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그 투박한 손길을 저는 왜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가 속물이라고 비난할까봐 자신의 마음을 국밥 그릇 속에 붕어빵 봉투 속에 숨겨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내 볼까요? 편지 뭉치 중간쯤에 유독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보입니다. 1991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의 기록입니다. 그날은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 가진 건 없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동굴처럼 깊은 남자.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고 불나방처럼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그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제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김 원장님이 있는 진료실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예술가를 만났다고요. 제가 신이 나서 떠들 때 김 원장님은 차트를 보던 시선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어땠더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무덤덤했거나 조금 씁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질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저 나이든 노총각의 심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날 밤 그가 쓴 일기는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습니다. 마치 쓰다가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쓴 것처럼 글씨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알았다. 그녀의 입에서 다른 사내의 이름이 나올 때 내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그 사내는 연극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 사내의 가난조차 낭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현실은 연극이 아니다. 밥벌이는 하는 사람이냐고 꼰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원장님은 평생 가슴 뛰는 사랑 한번 못 해보셨죠? 계산기 두드리는 게 사랑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다. 그저 내가 고생길로 들어서는 게 훤히 보여서 그게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내 사랑은 왜 항상 촌스럽고 지루한 잔소리로만 들리는 걸까? 오늘 퇴근길에 그녀가 말한 소극장에 가보았다. 포스터 속에 있는 그 사내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잘생겼다. 그리고 젊다. 나 같은 늙은 의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패배감에 술을 마셨다. 취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 뻔했다. 가지 마라. 그 길은 가시밭길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내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저 그녀가 덜 다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편지를 읽는 제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그날 제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게 사랑인 줄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계산하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남자친구의 포스터를 보러 갔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선택한 남자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진료가 끝난 늦은 밤에 해화동 거리를 서성였을 그의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젊고 잘생긴 배우의 사진 앞에서 느꼈을 그 초라함과 패배감. 그는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소주를 마시며 속을 달랬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1991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의 날짜입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는 극단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몰래 적금을 깨서 그를 도왔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공연에 관객이 너무 없어서 조기 종영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 친구들에게 표를 강매하고 다녔지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공연 회차에 표 50장을 한꺼번에 예매했다는 겁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알려진 그 사람 덕분에 제 남자친구는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며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진정성 있는 예술을 알아주는 찐팬이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더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울상이다. 그놈의 연극이 망해서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한다. 그녀가 슬퍼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통장이 비는 게 낫다. 병원 간호사들에게 줄 여름휴가 보너스를 미리 당겨서 썼다고 치자. 극단에 전화를 걸어 익명으로 티켓 50장을 샀다. 직원에게는 절대로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그놈이 내 돈으로 생색내는 꼴을 보는 것도 싫으니까. 하지만 오늘 저녁 그녀가 병원에 들러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멋진 분이 표를 다 사주셨대요. 그녀가 웃는다. 그놈 때문에 웃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녀가 웃으니 나도 좋다. 그걸로 됐다. 50장의 티켓 값으로 그녀의 미소를 샀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나는 언제까지 키다리 아저씨 흉내를 내야 할까.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내 배역은 영원히 무대 뒤 조명 스태프인가 보다. 아, 원장님.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 멋진 후원자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 자랑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돈으로 라이벌을 돕고 자신의 돈으로 제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녀가 웃으니 나도 좋다고 썼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었기에 질투마저 삼켜버리고 그저 저의 행복만을 바랄 수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2005년의 서울이나 2025년의 서울이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쓸쓸합니다. 그때의 저는 이 화려한 도시에 제 이름을 새기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실패한 결혼의 상처와 늙어버린 육체 그리고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반면에 제가 지루하다고 비웃었던 김 원장님의 삶은 이 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가로등 같은 것임을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시기로 넘어갑니다. 저의 불행이 시작되던 그 시점에도 김 원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빚보증, 그리고 아이의 탄생.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기어다니던 그 시절, 김 원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을까요? 다음 편지를 집어드는 제 손이 두려움으로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아픈 기록들을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자 사랑은 대문으로 도망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결혼 생활은 1년도 되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속물이라며 저를 비난했고, 저는 무능력한 가장이라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매일 밤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임신이 저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입덧은 심한데 먹을 것은 없고 병원비가 아까워 산부인과 검진조차 미루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친정과는 의절한 상태였고 친구들에게는 잘 사는 척 연기하느라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또다시 김내과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는 듯이 뜨겁습니다. 방금 읽은 편지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1990년대의 어느 겨울밤 앙상한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어대던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지옥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허상이었고 낭만이라고 착각했던 가난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연극을 그만두고 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그가 손대는 족족 빚더미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살림살이를 부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다음 편지를 집어듭니다. 1996년 12월 눈이 많이 오던 날의 기록입니다. 그날은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던 날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배고프다고 발길질을 해대는데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친정에는 죽어도 연락하기 싫었고 친구들에게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바쁘다고 거짓말을 해놓은 터라 손을 벌릴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뒤뚱거리며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 원장님은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 진통제 좀 주실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는 거였는데 밥 사달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때 원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진료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나오신 그분의 손에는 약봉지가 아니라 따뜻한 두유 2병과 카스테라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도 함께요. 임산부가 함부로 약 먹으면 안 된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그리고 이건 미리 주는 출산 축하금이다. 애 낳을 때 보태 써라.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문 밖을 나서자마자 골목길에 주저앉아
빵을 허겁지겁 뜯어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아니, 저 살자고 미친 듯이 빵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원장님이 창문 너머로 보고 계셨다는 걸 이 편지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왔다. 만삭의 몸이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다. 남편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아내를 저꼴로 돌아다니게 놔두는 걸까? 두통약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거짓말이 너무 서툴러서 가슴이 아프다. 굶었구나. 며칠을 굶었구나.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두유와 빵을 건넸다.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다. 더 넣고 싶었지만 액수가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하며 안 받을 것 같아 줄인 금액이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전봇대 아래 쪼그려 앉아 빵을 먹고 있다. 어깨가 들썩인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먹느라 그런 걸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내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더라도 그녀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줬을 텐데. 그녀를 저렇게 만든 그놈을 죽이고 싶다. 아니, 그놈을 선택한 그녀를 붙잡고 흔들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의사 가운을 입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그녀의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그저 바라보는 관객일 뿐이다. 편지지의 글씨가 꾹꾹 눌러져 있어 종이가 찢어질 듯합니다. 그의 분노와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그날 제가 받은 50만 원.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돈이 친정 엄마가 몰래 보내준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그 돈을 뺏어가 술값으로 탕진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김 원장님의 피 같은 돈으로 저는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997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해결사는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병원비를 다 정산하셨어요.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구해온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원장님이 제 남편인 척하고 병원비를 대납해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화를 냈습니다. 원장님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저 동정하세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투자다. 나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큰 작가가 되면 그때 몇 배로 갚으면 될 거 아닌가. 빚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게. 투자라니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저에게 무슨 미래가 있다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또다시 염치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써준 편지에는 그날의 진심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아기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데 어미의 눈은 퀭하고 불안해 보인다.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남편 행세를 하며 수납을 하는데 창구 직원이 아빠 되시는 분이 참 자상하시네요 라고 한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성을 따서 김씨 성을 가진 아이였다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찾아와 화를 낸다.
자존심이 상해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조차 예쁘다. 투자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뇌물이다. 신에게 바치는 뇌물. 제발 이 여자를 그만 괴롭히라고, 이 가여운 모자를 지켜달라고 하늘에 비는 심정으로 돈을 냈다. 그녀는 알까? 내가 그녀에게 바라는 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그저 그녀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이라는 걸. 편지를 읽던 저는 가슴이 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라도 저의 행복을 빌었던 종교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성한 마음을 동정이라며 비웃고 꼰대의 오지랖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의 편지도 있습니다. 2000년 봄 벚꽃이 지던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나오는 길에 저는 갈 곳이 없어 또다시 김넷과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김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그가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질책도 아니고 그저 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빈털터리에 애 딸린 이혼녀예요. 인생 망했어요. 제가 엉엉 울자 그는 제 어깨를 감싸주지 않고 가만히 빗자루를 가져와 제 발밑에 쌓인 꽃잎들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말했지요. 바닥이 깨끗해졌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면 되고 길을 잃었으면 다시 지도를 보면 되는 거야. 너는 아직 젊다.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그저 듣기 좋은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기를 보니 그는 저보다 더 아파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법원 앞에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서 있는 그녀를 보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 으스러지게 안아주고 싶었다. 고생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일 테니까. 이혼녀가 되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는 그녀에게 나는 빗자루질을 보여주었다. 쓸어내면 그만이다. 과거의 아픔도 실패의 기억도 저 떨어진 꽃잎처럼 쓸어내버리면 다시 깨끗한 바닥이 드러난다. 나는 그녀가 딛고 일어설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고 싶다. 비록 그녀가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그래서 내 등이 으스러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녀가 다시 비상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리라. 오늘부터 적금 통장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다. 그녀가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다시 글을 쓰고 싶어 할 때 조용히 작업실 하나 마련해 줄 비용을 모아야겠다. 그녀의 펜 끝이 다시 춤추는 모습을 죽기 전에 꼭 다시 보고 싶다. 아, 원장님. 당신은 그때부터 이미 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제가 좌절감에 빠져 술독에 빠져 지낼 때도 당신은 저를 위한 적금을 붓고 제가 다시 글을 쓸 날을 기다리고 계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혼 후에 삶이 힘들다고 툭하면 병원에 찾아가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원장님은 좋겠어요. 돈 많고 걱정 없어서. 저 같은 인생 알기나 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를
당신은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진료실 소파에 저를 재우고 당신은 밤새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잤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이 놓여 있었고 당신은 이미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해장국을 비우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편지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제 아들 녀석의 돌잔치 사진입니다. 남편도 없이 친정 식구들도 없이 저와 아이 둘이서만 조촐하게 치렀던 돌잔치.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누가 찍어줬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김 원장님이셨습니다. 사진사는 내가 하지. 요즘 카메라 배우고 있거든.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오셨던 그분. 그날 돌잡이 때 아이가 청진기를 잡자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셨던 분도 바로 김 원장님이셨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봅니다. 내 손자였으면 좋았을 녀석.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내 엄마 지켜주는 든든한 사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제 아들은 지금 30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아들은 김 원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제가 바빠서 아이를 챙기지 못할 때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을 챙겨준 것도 원장님이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보호자 호출을 받았을 때 저 대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고개를 숙인 것도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원장님은 가족도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며 그분의 헌신을 값싸게 취급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원장 할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그냥 친한 이웃이라서 그래. 그리고 그분은 워낙 사람이 좋잖아. 사람이 좋아서. 단지 사람이 좋아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뒷바라지를 30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웃이라서 이혼한 여자의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며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왜 그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엔 제 현실이 너무 초라했고 또 그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가족 같은 이웃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고 그의 사랑을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원장님은 꼰대예요. 우린 그냥 이웃사촌이잖아요 라는 말로 벽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지었던 쓸쓸한 미소가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거절당한 자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자의 배려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작은 찻집을 열어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입니다. 그 무렵 원장님은 눈에 띄게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허리도 조금 굽으셨지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의 안정을 즐기느라 그가 늙어가는 것을 제대로 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장님, 이제 염색 좀 하세요. 너무 할아버지 같아 보여요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가 병원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고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상자 아래쪽에 깔려있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보입니다. 겉면에는 진단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그가 저에게 숨겼던 고통의 시간들이 들어있겠지요.
그가 암 진단을 받은 날짜와 제가 원장님은 건강 체질이라 100살까지 살 거예요 라고 농담을 던졌던 날짜가 겹칠까봐 두렵습니다. 그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괴로워하던 밤, 제가 가게 수도가 고장 났는데 좀 봐주세요 라고 철없이 전화를 걸었던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하지만 봐야 합니다. 그가 혼자 감당했던 그 외로운 싸움을 이제라도 제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갚을 수 있는, 아니 갚아야만 하는 빚의 이자일 테니까요.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제 눈물도 마를 줄을 모릅니다. 이 긴긴 밤 저는 일하면 상자 하나를 붙들고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너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후회록이자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니까요. 새벽 2시가 가까워 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굳어버린 듯 몇 시간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이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낡은 종이들이 제가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한 남자의 침묵을 비명처럼 토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마주해야 할 시간은 2010년대, 제가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작은 찻집을 열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처럼 빛을 잃어가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구석진 자리에 테이블 4개짜리 작은 전통 찻집을 열었습니다. 인생 2막이라며 거창하게 간판을 달았지만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 페인트 칠부터 바닥 공사까지 제 손으로 다 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 묵묵히 못질을 해주고 전구를 갈아 끼워준 사람은 김 원장님이셨습니다. 오픈날 첫 번째 손님으로 와서 가장 비싼 대추차를 주문하고 봉투에 개업 축하금이라며 100만 원을 넣어주신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으스대며 말했지요. 원장님, 이제 저도 사장님이에요. 앞으로 차값은 꼬박꼬박 받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자네가 타주는 차가 제일 맛있으니 매일 오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들러 차 한 잔을 마시고 가셨고 퇴근길에도 들러 마감 청소를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오면 왠지 나이든 원장님이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분위기를 해치는 것 같아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일기장을 펼칩니다. 표지가 가죽으로 된 제법 고급스러운 수첩입니다. 아마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던 그 수첩인 것 같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선물해준 수첩. 아까워서 쓸 수가 없다. 하지만 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기록해두고 싶다. 2013년 4월 5일.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은은한 쌍화차 향기가 난다.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활짝 핀 목련꽃 같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명랑한 목소리. 이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교향곡처럼 들린다. 그녀가 웃는다. 가난에 찌들어 울상짓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얼굴이 되었다. 너무 눈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구석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한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게 아닐까.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잘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가졌다.
나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하니 이 노욕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녀가 눈치 주지 않게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있다가 가야겠다. 원장님, 당신은 그때부터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제가 성공에 취해 콧노래를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쓸모가 다했다고 생각하며 쓸쓸히 뒷걸음질 치고 계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장님, 오늘 손님 많으니까 자리 좀 일찍 비워주세요라고 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아이고 미안하네. 눈치 없는 늙은이가 주책이었네 하며 허둥지둥 일어나 나가셨지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장을 넘겨 2015년의 기록을 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심하게 겪던 때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아들을 더 엄하게 키웠고 아들은 그런 저에게 반항하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파출소로 달려가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 그때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말리고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본 사람은 역시나 김 원장님이셨습니다. 합의금을 물어주고 나오는 길 저는 속상한 마음에 원장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왜 자꾸 나서세요? 애벌은 나빠지게 왜 오냐 하냐고요. 원장님이 아빠도 아니잖아요. 그때 원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아들을 데리고 국밥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찻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준우 녀석이 주먹질을 했다. 파출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녀석의 눈빛이 20살 시절의 그녀를 닮았다. 도끼가 서려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 그녀가 녀석을 때리며 운다. 그녀의 눈물이 내 심장에 염산처럼 떨어진다. 내가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준 탓이다. 좀 더 살갑게 챙겼어야 했는데 남의 눈 의식하느라 거리를 둔 게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다. 국밥집에서 녀석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를 지켜드려라. 녀석이 뚝배기에 얼굴을 묻고 운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녀석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가슴이 먹먹하다. 나는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라도 되어 녀석의 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녀석이 올바르게 클 때까지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요즘 들어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아프다. 나이 탓이겠지. 별일 아닐 거다. 별일 아닐 거다. 그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때부터였군요. 병마가 당신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저는 원장님이 소화가 안 된다며 활명수를 자주 드시는 걸 보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몸 관리도 못하세요? 라고 타박만 했습니다. 그게 암세포가 보내는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원장님은 제 아들에게 엄마를 지켜드려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당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2017년이 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찻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병원 문을 닫고 찻집으로 오셨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지요.
저는 짜증이 난 상태라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에어컨 고장 나서 더워요. 그냥 댁에 가서 쉬세요.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시원한 오미자차 한 잔만 줄 수 있나? 목이 너무 타서. 저는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한다며 투덜거리며 얼음을 띄운 오미자차를 탁자에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요. 드시고 얼른 가세요. 저 오늘 예약 손님 있어서 자리 비워주셔야 해요. 그는 말없이 차를 들이키고는 슬픈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그가 대학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온 날이 진료기록부 사이에 끼워진 대학병원 진단서의 날짜가 정확히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단서 옆에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갈겨 쓴 메모가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위암 말기라고 한다.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의사가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병원을 나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하늘은 맑고 매미 소리는 시끄러운데 내 세상은 소리를 잃어버렸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그녀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두렵다. 아직 그녀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찻집빚도 다 못 갚았을 텐데. 준우 녀석 대학 가는 것도 못 보고 가는데. 나 없으면 누가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나. 누가 고장난 전구를 갈아주고 누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나. 그녀에게 가보았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그 생명력 넘치는 모습에 차마 나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미자차 한 잔을 청했다. 그녀가 타준 차가 시원하고 달다. 이 맛을 다시는 못 느낄 거라 생각하니 목구멍이 뜨거워진다. 그녀에게 말하지 말자. 말해봤자 짐만 될 뿐이다. 그녀가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혹은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자. 나는 그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 엎드리고 맙니다. 아,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날 그가 죽음을 선고받고 와서 저에게 청한 것이 고작 오미자차 한 잔이었다니. 저는 그것도 귀찮다며 퉁명스럽게 내밀고 어서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니. 그 차가운 얼음물이 그의 썩어 들어가는 위장에 닿았을 때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제 차가운 말이 그의 무너지는 마음에 닿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그 고통을 삼키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저의 불편함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형벌입니다. 자신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고 살아남은 저에게 내리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날 이후 원장님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원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때도 그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프면 제 일상이 흔들릴까봐,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그가 기침을 심하게 하면 저는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원장님, 기침이 왜 그렇게 안 떨어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의사에게 병원에 가보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감기가 좀 독하네. 내 금방 나갈게. 그리고는 도망치듯 찻집을 빠져나가셨지요.
그 손수건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을 거라는 걸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가을, 그가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검진도 좀 하고 며칠 쉬다 오겠다고 써붙인 안내문은 한 달이 지나도록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던 전화가 연결된 건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습니다. 자네인가? 미안하네. 내가 좀 깊은 잠이 들어서. 원장님, 어디세요? 왜 병원 문 안 여세요? 사람들이 찾아요. 저는 걱정보다는 불평을 먼저 쏟아냈습니다. 응. 몸살이 좀 심해서 요양병원에 와 있네. 금방 나을 걸세. 걱정 말게. 어느 병원인데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말게. 절대 오지 말게. 그는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꼴이 흉해서 그래. 좀 추스르고 나면 갈 테니 제발 오지 말게. 부탁일세. 그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그래, 나이 들어서 아픈 모습 보이기 싫은 자존심이겠지. 그렇게 저는 또다시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저는 가게에서 팥죽을 끓이고 매출 장부를 정리하며 제 평온한 일상을 지켰습니다. 그 시기의 일기장은 거의 백지나 다름없습니다. 글씨를 쓸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드문드문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필체로 단어 몇 개만이 적혀 있습니다. 아프다. 보고 싶다. 그녀의 쌍화차 냄새가 그립다. 준우는 대학에 붙었을까? 살고 싶다.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그녀를 보고 싶다. 마지막 장에 적힌 살고 싶다는 그 처절한 외침이 제 목을 조릅니다. 평생을 욕심 없이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던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욕심을 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가게 확장을 고민하며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부재가 길어지자 김 원장님, 이제 은퇴하시려나 봐. 병원 자리 비면 우리가 인수할까? 따위의 계산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목숨을 깎아 기도하는 동안 저는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궁리만 했던 참으로 이기적이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가 남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입니다. 봉투에 유언이라고 적혀있는 이 편지를 여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들어야 할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진심이 들어있을 것만 같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 세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빗줄기는 이제 가랑비로 바뀌어 창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저는 그 한가운데 놓인 마지막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 이 봉투의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되는 바위 덩어리처럼 느껴져 감히 손을 뗄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 봉투를 뜯는 순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영원히 확정되어 버릴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않으면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요.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긴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평생 그의 사랑을 외면했던 제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형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끝을 잡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르고 제 심장을 베고 지나갑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편지지 2장과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지는 병원에서 쓰는 처방전이나 갱지가 아닙니다. 문방구에서 일부러 사온 듯한 은은한 꽃무늬가 그려진 고운 편지지입니다. 평생 투박하게만 살았던 그가 마지막 편지를 쓰기 위해 문방구에 들러 편지지를 고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목이 메어옵니다. 글씨는 이전의 일기들과 달리 힘이 없고 흐릿합니다. 볼펜을 쥘 힘조차 없어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진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마지막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조차 감히 붙이지 못하겠네. 그저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자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자네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네. 끝까지 곁을 지켜주겠다고, 자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혼자서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었네. 염치 없는 노릇이지만 가는 마당에 핑계 하나만 대자면 자네를 너무 사랑한 죄로 내 심장이 다 타버려서 조금 일찍 멈추는 것이라 생각해주게. 자네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나? 최루탄 연기를 뚫고 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던 그날. 그날 이후로 내 시계는 오직 자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네. 자네가 웃으면 내 세상엔 햇살이 비쳤고 자네가 울면 내 세상엔 비가 내렸지. 자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네가 행복하다면 그 무너진 자네 속에 파묻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네.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라고 했지. 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가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네. 내가 얼마나 꽉 찬 인생을 살았는지.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나는 매일이 소풍 전날 밤처럼 설레고 가슴 벅찼다는 것을. 자네가 무심코 건넨 원장님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붙들고 나는 일주일을 버텼고 자네가 끓여준 차 한 잔의 온기로 10년의 추위를 견뎠다네. 그러니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짝사랑을 하다 가는 거니까. 이 편지와 함께 병원 건물 등기 권리증과 내 전 재산이 든 통장을 남기네. 이걸 받는 걸 부담스러워할 자네 성격을 알기에 미리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다 맞춰두었으니 딴소리 말고 받게. 이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진 빚을 갚는 걸세. 메마르고 건조했던 내 인생에 비를 내려주고 꽃을 피우게 해준 값이라네. 이 건물 팔아서 자네 찻집을 더 크게 키워도 좋고 아니면 자네가 그토록 원했던 글 쓰는 작업실로 만들어도 좋네. 무엇을 하든 부디 돈 걱정 때문에 자네의 꿈을 꺾는 일만은 없게 해주게. 그게 내가 저 세상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그리고 준우 녀석.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녀석일세. 그 녀석 결혼할 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기죽지 않게 자네가 이 돈으로 가장 좋은 양복 입혀서 보내주게.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있는 자네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나는 흐뭇하네. 비록 그 옆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순 없겠지만
나는 바람이 되어서 햇살이 되어서 식장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을 걸세.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네. 내가 죽고 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게. 자네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될 거야. 그러니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자네답게 살아가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그 늙은 의사가 나를 참 많이 좋아했었지 하고 한 번쯤 웃으며 추억해주면 그걸로 족하네. 사랑했네. 내 목숨보다 더, 내 영혼보다 더.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자네를 찾아가겠네. 그때는 의사 가운 입은 늙은 아저씨가 아니라 자네와 팔짱 끼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어 나타나겠네. 그때까지 안녕. 부디 행복하게 찬란하게 살게나. 으흐흐. 으앙.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맙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소리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원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활자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저는 그 사랑을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전 재산을 남기면서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에게서 받기만 하면서도 당당함을 가장한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장이 다 타버려서 일찍 죽는다는 그 말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느라, 저를 걱정하느라, 저를 지키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다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편지지를 가슴에 품고 거실 바닥을 구릅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습니다. 그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가 낡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저를 반겨줄 것만 같습니다. 왔나? 밥은 먹었고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 어디에도 그는 없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내밀었던 오미자차를 마시며 쓸쓸해하던 그 뒷모습이 그가 제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 한 번도 따뜻하게 손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한 번도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사랑해요라는 말은커녕 좋아해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아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탈진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남긴 열쇠를 봅니다. 이것은 병원 열쇠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섭니다. 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한 채 잠옷 바람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치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벨듯이 차갑지만 제 몸은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뜨겁습니다. 동네 어귀를 돌아 그 익숙한 건물 앞에 섭니다. 김내과 의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습니다. 셔터문이 굳게 닫힌 병원.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저 문을 제가 열어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 자물쇠에 열쇠를 꽂습니다. 철커덕 녹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셔터를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집니다. 끙끙대며 겨우 셔터를 올리고 유리문을 엽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너무나 맑아서 더 슬프게 들립니다. 병원 안은 싸늘합니다. 주인 잃은 대기실 소파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접수대 위에는 달력이 작년 11월에 멈춰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문을 닫았던 그 시점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진료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사람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저는 그가 앉아있던 회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봅니다. 가죽이 해지고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 그는 이 의자에 앉아 30년을 버텼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귀에 꽂혀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청진기. 저는 그 청진기를 들어 제 가슴에 대어봅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건 오로지 그 사람 덕분입니다. 그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었기에 지금의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유리 밑을 봅니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고 신문에 아주 작게 났던 기사를 오려둔 것입니다. 빛바랜 신문지 조각 옆에는 제가 찻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찍은 사진, 그리고 제 아들 준우의 졸업식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온통 저와 제 아들의 흔적뿐입니다. 자신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서랍을 열어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필기구들, 낡은 수첩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10년 전에 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사다 드렸던 넥타이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매나. 나중에 좋은 날 매야지. 그렇게 말하며 웃으시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는 그 넥타이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 아들 결혼식 때 매고 가겠다고, 그때까지 아껴두겠다고 하셨던 그 넥타이입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다시 한번 오열합니다. 병원 벽이 울리도록 소리 내어옵니다. 원장님, 원장님, 대답 좀 해봐요. 나왔어요. 내가 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건 텅 빈 메아리뿐입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제 아들 준우입니다. 새벽에 엄마가 없어진 걸 알고 놀라서 찾아온 모양입니다. 엄마.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 달려옵니다. 엄마, 왜 이래?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준우야. 원장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주고 가셨어.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다 주고 가셨어. 아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저에게 보여줍니다. 엄마, 사실 나도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어. 아들이 내민 건 작은 통장과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준우야. 이건 내가 대학 등록금 낼 때 보태 써라. 내 엄마한테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며 안 받을 테니 너한테 몰래 주는 거다. 그리고 이건 남자 대 남자의 약속이다. 내 엄마 참 외로운 사람이다. 겉으로는 강한 척, 센 척하지만 속은 여린 풀잎 같은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내가 가장이다.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는 저 몰래 아들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도 제 아들의 등록금은 미리 챙겨두었던 사람. 아들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엄마 좋아하는 거. 엄마만 몰랐어. 아니, 엄마도 알았잖아.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 아들의 말이 전곡을 찌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의 손길이,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자신이 없어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상처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 편의를 위해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텅 빈 진료실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햇살이 책상 위 낡은 청진기를 비춥니다. 반짝하고 빛나는 금속의 광택이 마치 그가 윙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저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춥습니다. 이 거대한 유산을 남겨주시면 뭐합니까? 당신이 없는데 이 건물이, 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당신과 마주 앉아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당신의 잔소리가, 당신의 촌스러운 농담이 미치도록 듣고 싶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병원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셔터가 바닥에 닿는 순간 제 30년의 한 시절도 영원히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문은 닫혔지만 그가 제 가슴 속에 열어둔 또 다른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임을요. 그가 남긴 사랑은 제 남은 생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줄 것임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낙엽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낙엽들이 처량해 보였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바닥으로 내려앉은 낙엽. 나무의 뿌리를 덮어주어 겨울을 나게 해주는 저 낙엽이 꼭 김 원장님 같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저라는 나무를 지켜준 사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겐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높습니다. 원장님,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안 올게요. 당신이 준 이 생명, 당신이 지켜준 이 인생,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의 유산을 정리하고 그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저는 무겁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병원 앞 화단에 영산홍이 붉게 피어오르는 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의 김내과 진료실, 아니 이제는 저의 작은 지필실이 된 이 공간 창가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합니다. 길 건너 세탁소 아저씨는 부지런히 스팀 다리미질을 하고 하교하는 아이들은 떡볶이 집 앞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세상은 그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가지만 저의 세상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과 함께 병원 문을 닫고 돌아온 후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이라기보다는 30년 동안 제 몸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뼈대가 빠져나간 뒤 찾아온 무너짐이었습니다. 열에 들떠 끙끙 앓는 동안 저는 꿈속에서 수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그는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1987년의 그 젊고 단단한 모습이기도 했고
제 아들의 돌잔치에서 환하게 웃던 중년의 신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제게 밥을 먹이려 하고 이불을 덮어주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당신 꼴이나 좀 챙기란 말이에요. 제가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는 그저 나는 괜찮다. 너만 안 아프면 된다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서러워서 깨어나 보면 베개는 흥건히 젖어 있고 방 안에는 새벽의 푸른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건물 시세가 꽤 나가니 파셔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건물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그의 살과 뼈, 그리고 저를 향한 핏빛 그리움으로 지어진 성소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찻집을 정리하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층은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기역. 다방으로 2층 진료실은 제가 글을 쓰는 작업실과 그를 추억하는 작은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일은 매일매일. 딱지가 앉은 상처를 다시 뜯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천장을 뜯어내니 그가 쥐를 잡겠다며 설치해둔 낡은 쥐밭이 나왔고 벽지를 뜯어내니 곰팡이 핀 벽에 그가 매직으로 써놓은 누수주의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인부들이 돌아간 저녁이면 공사 먼지가 자욱한 바닥에 주저앉아 그 흔적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원장님, 이 건물 참 낡기도 했네요. 주인 닮아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게 딱 당신 같아요. 그러면 텅 빈 공간이 웅웅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자네한테 좀 더 좋은 걸 남겨줬어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료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서랍 속에 가득한 볼펜들, 환자들이 고맙다고 사다 준 음료수 병뚜껑들까지. 그는 무엇 하나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 모든 잡동사니를 다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베넷 저고리 한 벌과 작은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가 태어났을 때 그가 사놓고 차마 전해주지 못했던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20년 전 신춘문예에 떨어지고 낙담해서 찢어버렸던 원고지 조각들이 투명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이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주워갔단 말이야. 제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제 꿈의 조각들을 그는 몰래 주워다가 밤새 테이프로 붙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포기하지 마라. 너는 빛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찢어진 제 자존심을 기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 수리가 끝나고 기업 다방의 문을 열던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우리 원장님 저승 가서도 흐뭇해하시겠네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세탁소 아저씨는 내가 원장님한테 외상값 갚을 게 있는데 그 돈으로 여기 화분 하나 놓겠다며 커다란 고무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는 이 골목의 따뜻한 등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건물 한 채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람의 온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난달 제 아들 준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가 남긴 통장으로 산 멋진 예복을 입고 그가 아껴두었던 그 넥타이를 메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은색과 남색 줄무늬가 섞인 넥타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신랑 입장을 하기 전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안 떨려. 할아버지가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아. 아들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주석 옆 비어있는 의자에 저는 그가 좋아했던 안개꽃 한 다발을 올려두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 눈에는 주례 선생님 뒤에 서서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자네, 오늘 참 곱네. 우리 준우 녀석, 누굴 닮아 저리 잘생겼나.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 저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키웠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난 뒤 저는 그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그의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석에는 제가 고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생의 한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 저는 챙겨간 보온병에서 따뜻한 쌍화차를 따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원고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원장님, 저 다시 글 써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제 펜 끝이 춤추는 모습,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원고지장을 넘깁니다. 사락사락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그가 박수를 치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30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못한 말을 꺼내놓습니다.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당신은 내가 딛고 선 땅이었고 내가 숨쉬는 하늘이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슬퍼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남겨준 이 단단한 사랑을 갑옷처럼 입고 남은 생은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볼게요. 당신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 내어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요. 꿈에서 만나요, 내 사랑.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되어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내일은 다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더 진하게 차를 다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저 끝내야겠지요. 세상 모든 짝사랑에게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 바보 같은 남자의 위대한 사랑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공기처럼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오늘 밤 그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고 통곡하지 않기를, 부디 여러분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낡은 라면.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펜을 놓고 그가 선물해준 이 아름다운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그랬듯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남자의 지독하고도 순수한 사랑이 메마른 우리 가슴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